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와이, 지음, 한정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일러두기. 이 책은 大国衰落之见人民出版社2007를 완획한 것이다. 본문 괄호 안의 설명은 지은이가, 고딕체로 된 작은 글씨 설명 및 각주는 옮긴이가 작성했다. 옮긴이 서문.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이를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지만 최소한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중국이란 대국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수교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우리가 중국에 가지는 관심은 대북 문제를 제외하면 경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동북공정 같은 민족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제외하면 중국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국굴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알려지면서 같은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이 쓴 세계사에 관한 책들이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대국 쇠락지감, 大国衰落之见으로 대국굴기, 大国崛起, 대국 부흥지로, 大国复兴之路와 더불어 3부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국굴기와 마찬가지로 한 저자가 쓴 작품이 아니라 9개 나라의 역사를 잘 아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썼기에 중국인의 세계관을 잘 살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번역자들에게 중국에서 나온 세계사를 번역하는 일은 중국어 실력과는 별개로 한자로 표기된 외래 고유명사의 발음을 찾아야 하는 고역을 피할 수 없는데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그나마 인터넷이라는 신통한 물건이 있어 수고를 덜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페르시아, 아랍, 비잔티움, 몽골사는 생소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껄끄러운 점은 중국 특유의 역사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는 다르게 이슬람에게는 호의적인 반면 기독교에게는 그 반대이며 심지어 반제국주의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민중 봉기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특히 로마 제국편에서 민중 봉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더불어 생산 양식과 계급 대립에 대한 서술도 눈에 자주 띄는데, 이런 관점은 마르크스의 냄새가 솔솔 나긴 하지만 상당히 세련된 면모를 보이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무엇보다도 쇠락이라는 코드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굴기를 묘사한 지면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면은 모두 쇠락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편은 아예 굴기 부분의 묘사는 생략하고 다짜고짜 쇠락부터 다루는 과격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소련 편에서 보이는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책 같지 않습니다. 옮긴 이로서는 우리가 자주 접한 일반적인 세계사와는 조금은 다른 중국의 지식인들의 독특한 시각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소득이라면 소득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 초보자들에게는 그리 쉬운 내용이 아닌 듯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줄을 달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한정된 지면에 쓰다 보니 역사적 사실을 압축해 표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배경을 찾아보기 위한 방편에서였지만
막상 책으로 나오려 하니 원서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과 독자 여러분의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이 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원고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기다려준 도서출판 아이필드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12년 4월 옮기니 한종수 429페이지 찾아보기 라에 관한 거 라벤나 105, 107, 130, 136 라스카리스 149, 라이하 264 라인란트 비무장지대 343 라즈부족 54 라지스탄 54, 136 라지카 54, 136 라지스탄 라지카의 그리시 54 라크다르 파샤 265 라티푼디움 77, 90, 92, 125 라틴 동맹 74 라틴 제국 147-9 151 라틴족 72 라플라타 313 라흐미족 160 람세스 대왕 121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373 러시아 연방 377, 411, 415 러시아 제국 28, 221, 373, 406 제정 러시아 투르크 전쟁 257, 258, 262 런던 대리 참국 348 레닌 332, 349, 374 등 레닌그라드 374, 383, 385, 393 레닌의 유언 383 레반트 287, 307 레아야 252 레오 3세 140, 141 레오 4세 141 레자칸 68 레카페노스 143 로마누스 1세 레판토에전 253 294-5 레피두스 80, 82 렉스 72 로마 평민의 철수투쟁 73 로마가도 119 로마 공화정 76-7 82, 111 등 로마네법 260 로마노프 왕조 374 로마누스 1세 143 레카페누스 로마누스 2세 143 로마누스 3세 아르기루스 143 로마법 대전 122, 131 로마의 평화 46 로마 제정 82 로마 지중해 문명 118 로물루스 로마 첫 왕 72 로물루스 서로마 마지막 황제 109 로베르 라틴 제국 왕 열란다의 아들 149 롬바르드족 106, 135 루가노 회의 343 루멜리아 253, 275, 279-80 루스타미드 루스탐 왕조 181-2 루이 16세 264 룸 술탄국 189, 245-6, 250-1 리디아 32-3, 35-38 리베르만 이론 403 리비어 AH 250 리비오스 72 리영 108 리잘 호세 315 리키니우스 96 리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73 린스 호텐 309 90페이지 206년 프라라는 강도가 지휘하는 600명의 무리가 이탈리아 반도를 누볐다. 그들은 부자를 죽이고 빈자를 구제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그들은 2년이 넘도록 저항했다. 그들은
238년 북아프리카에서 예농과 노예가 세리의 횡포에 반대해 폭동을 일으켰다. 여기에 무어이니 합세에 마우레타니아, 지금의 모로코 북부 알제리 중서부 지역과 누미디아, 현재의 알제리 지역을 석권했다. 시칠리아에서는 263년에 노예, 예농, 도시빈민이 주동이 되어 봉기를 일으키자 통치층은 예전의 노예 봉기가 다시 터진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규모가 컸다. 273년 로마의 주도창에서 노동자와 노예가 빈민층과 합세에 굴기했다. 2세기 후반 이집트에서 목동의 봉기가 일어나 나일강 삼각주 일대를 근거로 10년이 넘도록 저항했다. 소아시아에서도 소요가 끊이지 않았다. 시간적으로도 가장 길고 규모가 큰 봉기는 갈릴아에서 일어난 바가우다이 운동이었다. 바가우다이란 켈트어로 전사라는 뜻으로 이 운동의 주축은 노예와 예농이었지만 농민과 갈리아 출신 병사들도 있었다. 269년에 오를레앙을 함락시키기도 했던 이 봉기는 3년 후 잠잠해졌지만 11년 후인 280년에 더 큰 규모로 일어났다. 농민은 보병이 되고 목동은 기병이 되어 라티푼디움을 약탈했다. 황제를 초대하고 아만투스로 알려졌다. 화폐도 주저할 만큼 세력이 컸으며 283년에 센강과 루아르강 사이의 여러 도시들을 공략했다. 로마군은 고전하다가 황제가 10분의 1령으로 몰아붙이면서 봉기군의 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다. 286년 로마군은 고전하다가 황제가 10분의 1령에 대한 해석 90페이지 데시마티오 고대 로마 군대의 형벌로 병사 10명 중 1인을 제비 뽑아 처형하는 방식, 고대로부터 내려온 관습이라고 하나 실제로 행해진 것은 몇 차례 불과하다. 죄 없는 땐도 10분의 10명 중 1명을 뽑아 처형한다고?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와 싸웠던 크라수스가 이 법을 부활시켰고 가장 마지막 기록은 디오클레티아노스 시대에 나온다. 91페이지 2세기 말에 이미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어 제국을 크게 위협한 적이 있었지만 3세기 어수선한 분위기는 변경의 야만족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251년 고트족은 도나우강을 건너 데키우스 황제 제위 249 내지 251을 살해하고 소아시아와 에게해 지역을 약탈했다. 256년 프랑크족이 라인강 중류를 건너 갈리아와 에스파네까지 들어갔다. 또 알라만족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를 침략했다. 게르만 부족의 침입으로 전 국토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겨우 침입을 막아냈으며 후유증이 엄청나 로마는 야만족 병사들을 입대시킴으로써 침략의 예봉을 막아보려 했다. 2세기 말에 이미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어 제국을 크게 위협한 적이 있었지만에 관한 해석 76, 91페이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세 때인 166 내지 167년경부터 게르만족이 북방을 침탈하고 있었다. (92페이지) 4. 노예제의 쇠퇴 예농제의 출현, 속주와는 달리 로마 제국이 번영하던 시기에도 이탈리아 반도의 농업은 쇠락하고 있었다. 1세기 후반 토지의 겸병과 집중으로 라티푼디움이 이탈리아 농업의 대세로 자리 잡았으나 판매가 부진하고
노예 노동력의 생산성이 저하되자 라티푼디움 체제가 한계에 직면했다. 노예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농산물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다. 관리와 수익 면에서 곤란에 빠지자 노예주는 노예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예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자 해방 노예, 프리드먼 자유민이 생겨났다. 공화정 말기에 오면 노예에게 토지의 일부를 경영하거나 관리하게 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 유행함으로써 노예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 노예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공표되었다. 예농은 기원전 2세기 이탈리아 반도에서 탄생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땅을 경작했지만 시민권과 법률적 권리가 있는 자유민이었다. 그들 중에는 자본과 노예를 소유한 기업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작 농이었다.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임대료는 화폐로 지불했다. 그들과 지주 간에는 인신구속 관계가 없었다. 지중해의 패자, 로마의 쇠망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예농제는 이탈리아 반도 전체와 여러 속주로 퍼져나갔다. 초기 예농의 신분, 지위, 의무, 권리 등은 법률에 규정되었으나 화폐 경제가 쇠퇴하자 신분과 지위의 변화가 생겼다. 1세기 말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예농이 화폐 대신 현물을 주고 땅을 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예농의 권리와 의무가 지주에 의해 파괴되거나 강제 착취가 이루어졌다. 소규모 농업 경제의 취약성은 예농의 지위를 악화시켰다. 지주가 제공한 농기구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부채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저당 잡히는 일들이 증가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관습에 의해 형성되었다. 3세기의 위기가 정도를 더해가면서 예농은 자유민과 노예의 중간이라는 어중간한 위치로 전락함으로써 독립된 계급을 형성하지 못하고 중세 농노의 전신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 4세기에 제국 정부는 예농과 국가의 관계를 재교정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농민과 토지를 묶어 세금을 계산했다. 예농은 독립된 납세자가 아니라 토지의 부속물로 전락한 것이다. 332년 콘스탄티누스는 예농이 토지에 속박된 지위임을 법률로 확정하고 호적법과 출생법을 만들어 예농의 이주 자유를 박탈했다. 77에 대한 해석 332년 콘스탄티누스는 예농이 토지에 속박된 지위임을 법률로 확정하고 호적법과 출생법을 만들어 예농의 이주 자유를 박탈했다에 대한 해석 93페이지. 콘스탄티누스의 법령에 관해서 불필요하게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직업이 세습신분이 되었고 가난한 농부의 경우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제 때보다 엄격하게 토지에 예속되었다. 또 부패와 착취 행위, 성범죄에 관한 법령은 매우 불합리했다. 혹자는 특히 성범죄에 대해 잔혹한 처벌을 제정한 것은 그가 성에 대해 일종의 심리적 장애가 있었다고 꼬집는다. 이후에 반포한 법률들도 예농의 신체 자유와 재산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357년 토지를 매매할 때 예농도 같이 매매할 수 있다는 법을 365년에는 예농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법을 396년에는 예농의 재산은 주인에 귀속된다는 법을 만들었다. 409년의 법률에는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예농은 교회의 직책도 맡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농은 법률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다. 제한적이나마 인신의 자유와 재산권이 있으며 자신의 농작물을 내다 팔 수 있었다. 법원에 소송할 수 있고 병력의 의무도 있었다. 착취의 정도도 규정에 정해져 있었다. 신분도 노예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토지와 생산수단도 있었다. 예농의 생산 의욕은 노예보다 훨씬 강했다. 이는 노예제에 의존한 생산 양식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것이며 노예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제국이 쇠락해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로마의 통치자들은 노예제를 고하기 위해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이로 인해 일시적인 중흥을 맞이하게 된다. 94페이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중흥. 반세기의 혼란을 거쳐 284년에 황제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갈리아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봉기를 진압했다. 대외적으로는 사산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게르만족 침입도 막아냈으며 대내적으로는 공화정의 잔재를 지워 재정을 강화해 나갔다. 재정이 강화되자 국가 통제력에 구심력이 생겼다. 경제가 쇠락하고 상업과 문화의 교류가 약해지는 와중에도 정치적 통일은 힘겹게 유지했지만 각지의 봉기와 전쟁 때문에 잠시도 쉴 틈 없어 287년 막시미아누스를 공동황제로 임명했다. 293년에는 제국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4명에게 다스리게 했다. 2명은 정제, 정띠로 아우구스투스, 2명은 부제, 후띠로 카이사르라 불렀다. 정제는 20년이 지나면 부제에게 양류하며 그 전에 반드시 부제를 양자 겸 사유로 삼도록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4명의 통치자들이 로마를 자신들 지배 영역의 중심지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4명의 통치자들이 로마를 자신들 지배 영역의 중심지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78에 대한 해석 95페이지. 서쪽으로는 트리오와 밀라노가, 동쪽으로는 테살로니키와 니코메디아 등 국경지대 근처에 새로운 중심지들이 발달했다. 로마는 더 이상 정치의 중심이 아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부유한 동방을 칼지로 다스렸다. 수도가 여러 군데 생기면서 제국의 통일성과 안정감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노예제를 구하고 노예주를 보호하기 위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각 방면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아우구스투스 대의 권력이 약화된 원로원은 그동안 서서히 세력을 회복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황제가 발의하는 법률도 원로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황제의 즉위도 원로원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원로원의 권한을 박탈해 79에 대한 해석 95페이지. 디오클레티아누스 치세 말 무렵 원로원 의원들은 황제가 할당해준 선조 가운데 2곳만 통치할 수 있었다. 원로원의 쇠락은 로마시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무렵 로마는 더 이상 황제의 주요 거처가 아니었다. 국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 문제는 황제의 비준만 필요하게 만들었다. 공화정 시절부터 내려온 관직들을 명예직으로 돌리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켰다. 행정구역도 개편했다. 이탈리아의 특수한 주의를 없애 80에 대한 해석 95페이지. 새로운 속주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탈리아는 그때까지 누렸던 세금 면제 지위를 잃고 일반 속주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할되었다.
로마와 이탈리아란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 제국을 광구로 나누고 디오세? 광구는 10개 정도의 하위 행정구로 분할했으며 지방의 행정과 군사를 분리해 각기 다른 장관들에게 맡겼다. 81페이지. 총독과 군사령관들에게 맡겼다. 81에 대한 해석 95페이지. 광구의 총독들은 군사적 권한이 없었고 군사령관은 속주의 경계를 넘어 군사력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군을 국경수비대와 기동야전군으로 나누고 국경수비대와 기동야전군. 기동야전군은 황제가 직접 통제했다. 병력도 72개 군단에 60만까지 늘렸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비해 2.5배의 규모였다. 대규모의 징병이 뒤따르고 예농과 야만족이 대거 입대해 군의 색깔이 다양해졌다. 늘어난 군대와 관료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공정유지비와 토목공사도 돈 먹는 하마였다. 여기에 세제의 혼란까지 겹치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직접세 성격이 강한 새로운 세제를 만들었다. 제국을 조세행정구로 분류하고 농촌의 세금은 인두세와 토지세로 이원화했다. 성인 남자들에게는 세금 전액을 거두고 분여자는 그 절반을, 관리와 병사와 무산자와 노예는 면제했다. 자유민과 예농의 이수를 금하고 수공업자와 상인은 직업을 바꿀 수 없게 했으며 조합을 통해 화폐나 현물을 납부하도록 했다. 시의원도 자신의 도시를 떠나지 못하게 해 도시에 부과된 세금을 책임지게 했다. 모든 직업은 세습을 원칙으로 삼았다. 새로운 세제의 도입으로 세입이 늘어났지만 농민과 예농의 대농장주의 전도는 심화되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화폐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번 새 화폐를 주소했다. 이 시기 은화의 은 함유량은 3세기 위기 중 가장 순토가 높았지만 유통되지 못한 채 장롱 속으로 들어갔다. 왜? Why? 가장 순도가 높았지만 최고 가격령을 발표해 상품과 영역에 최고 가격을 매겨 통제했으나 상품과 서비스의 질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투기와 암시장이 판을 쳤다. 경제개혁이 별 효과가 없자 화폐 경제를 포기하고 현물로 징세하자 물물교환이 성행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전제 정치 강화는 정치 위기를 봉합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가 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함으로써 노예제의 몰락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96페이지. 콘스탄티누스의 통치.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퇴위하자 권력투쟁이 일어났다. 동부의 리키니오스 제위 308내지324와 서부의 콘스탄티누스가 그 주역이었다. 323년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오스를 제압하고 통치자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중앙 집권과 전제 정치를 강화했다. 기존의 사제 통치를 가문의 통치로 바꾸고 자신이 핵심 지역을 지배했다. 전국을 갈리아, 이탈리아, 일리리아, 동방 등 4개의 대행정구로 나누고 이를 군권이 없는 근위대 장관에게 맡겼다. 대행정구 아래에 행정구를 두고 그 아래에는 행성을 두었다. 관료의 직위와 숫자를 늘려 계급에 따라 세금과 여역을 면제하고 각종 특권도 주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처럼 군대를
국경 수비대와 기동 야전군으로 나누고 지방의 공과 행정을 분리했다. 국경 수비대의 중요성은 이전보다 떨어졌으며 근위대는 황제가 직접 통제했다. 근위대 사령관은 군권이 없었고 군사장관과 부사령관 격인 기병장관의 손에 넘어갔다. 콘스탄티누스는 게르만족을 대거 입대시키고 동맹자로서 4만 명의 고트족 특수부대도 두었다. 330년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제국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330년 콘스탄티노플로 천도하면서 제국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원로원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장식품에 불과했고 수도 로마는 정치적 수명을 마감했다. 그가 옹호한 노예제도는 이전에 비해 혹독했다. 노예주에게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부여하고 도주한 노예 및 노예의 도주를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법령을 여러 차례 반포했다. 해방노예일지라도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예논과 그의 후손은 지주의 땅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노예로 격하시켰다. 지방의 의원도 그 도시를 떠날 수 없었다. 또 수공업자들에게 조합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부과된 세금과 요역을 책임지게 했으며 황실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낙인을 찍어 도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노예제 위기는 기존 노동 형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활은 악화되고 중산층의 자유는 나락에 빠져버렸다. 98페이지 5. 초기 기독교. 기독교의 탄생. 로마 제국의 쇠망 과정에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기독교는 하느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다. 그리스도란 그리스어로 구세주라는 의미이며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 음력이다.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 음력이다. 기독교는 로마가 지배하던 유다 지방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했다. 창시자 예수는 이 지방의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은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다. 예수가 유대인이고 팔레스타인에서 탄생했고 유대인은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다. 이집트, 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왕국을 거쳐 기원전 63년 로마가 이들을 지배했다. 로마의 중과세 정책과 민족적 이질감은 유대인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봉기하게 만들었다. 66 내지 70년, 113 내지 111년, 132 내지 135년에 일어난 세 차례의 봉기 결과 유대인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종교에서 이루려 했다. 1세기 초 유대교 내에는 사두가이파, 에세네파, 바리사이파 같은 종파가 있었다. 초기 기독교는 에세네파에서 분리된 나사렛파를 기원으로 한다. 82. 초기 기독교와 에세네파는 어느 정도 교리상의 연관성은 있지만 기원 후 1세기에 멸망한 에세네파가 초기 기독교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부의 주장에 불과하다. 나사렛파라는 용어도 유도 교도들이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경멸하면서 부른 호칭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신론, 메시아론, 창조주론 등을 계승하고 유대교의
경전을 구약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 소아시아 등지에서 전래된 종교와 사상도 흡수했다. 모든 인간은 신의 아들이며 신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기독교 교리는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로고스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 스토아 학파에 대한 해석 83, 99페이지. 스토아 도덕 철학도 세계가 통일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도시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스토아 도덕 철학. 인간은 이 도시의 충성스런 시민으로서 덕과 올바른 행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일에 적극적이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토아 학파는 처음 형성된 후 2세기까지 그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이후 사상의 발전에도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 후기 로마 시대와 중세에 이르는 동안 스토아 도덕 철학의 일부는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인간과 자연, 국가와 사회, 법과 제재에 관한 이론을 형성하는 데 적용되었다. 브리테니카 스토아 학파에서 인용. 기독교 교리는 유대교의 교리와 충돌했다. 유대 교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않아?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을 축출했지만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혼재된 교회들이 생겨났다. 왜 유대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럼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야? 초기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은 세계 종교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세계 종교의 성격.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신앙은 아마도 세계 제국인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거꾸로 이 보편성이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로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보편적 신앙.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들 수 있다. 이는 구원과 축복을 의미한다. 기존 종교들은 희생 제물을 바쳐 속죄와 기복을 구했으나 기독교는 그런 의식을 배제하고 특히 유대교의 배타성을 벗어던짐으로써 로마의 기층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했다. 기독교는 특히 빈민에게 매력적인 교리였다. 초기 기독교는 현실 사회에 반대하는 성격을 가진 듯 보인다. 요한묵시록에는 대탕례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한다. 로마 제국과 황제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예수를 희생양에 비유하고 이 희생양이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괴물을 이길 것이라 했으니 이는 로마 제국의 지배 질서를 비꼬는 것이었다. 기독교는 가난한 이들을 동정하고 빈곤을 구제할 것을 주장했다. 또 공공복지와 평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사도행전에 빈민구제 내용이 여러 번 나오고 마르코복음은 부자에 대한 증오와 빈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천국이 가난한 이들의 것이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설파했다. 뭔 말이야? 부자들도 좋은 사람 많은데? 기독교의 정치적 요구는
비록 종교적 언어를 통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신음하는 군중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족 투쟁과 계급 투쟁의 종교적 표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